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어릴 때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나한테 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을 돕는 걸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행복함을 느낀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고. 살아가는 동안 아주 가끔은 이런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이런 제 성격이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이런 기적을 불러올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거짓말같이 찾아온 기적에 대한 사연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결혼한 지 10년 만에 절 낳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늦둥이 그리고 외동아들로 자라게 되었죠. 자라는 동안 제가 항상 보고 자란 건 부모님이 남들을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선 동네에서 아주 작은 분식집을 하셨는데 가끔 돈이 없어서 밥 한 끼 달라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매몰차게 내쫓지 않고 따뜻한 우동이나 떡볶이, 김밥 등의 음식을 내어주곤 했죠. 돈 한 푼 받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면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봉사활동을 다니시곤 했고 그렇게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작은 돈이라도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곤 했죠. 부모님께선 그렇게 남들을 도와주는 걸 정말 행복한 일이라 여기시던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누누이 저에게도 말씀하셨죠. 미나나, 너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아. 남들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말이야. 항상 누군가에게 선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지?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본받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 요양원이며 영화원이며 열심히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30 중반 무렵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였어요. 아내는 저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자 정민환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저와 말투도 행동도 그리고 마인드와 생각조차도 빼다 박은 사람이라 저절로 호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운명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게 바로 운명이다 라는 것을요. 남들은 적어도 2년 정도 진득하게 만나보고 결혼을 결정한다는데 저와 아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이 사람이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아래 부부가 되었어요. 저는 살아오는 내내 형제 자매가 많은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하며 살았기에 다복한 가정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3명이나 낳고 복작거리며 재미있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나 사실 어릴 때부터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어. 꿈? 어떤 꿈인데? 내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게 되면 내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를 차리는 거.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밥 한 그릇만 줘요 하고 찾아오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공짜로 먹게 해주는 거. 그게 내 오랜 꿈이었어. 사실 주머니에 5,000원 한 장 없는 사람들은 밥 한 끼 사 먹기도 어렵잖아. 돈이 없으면 식당 가서 밥 한 끼 사 먹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저 사람들 굶지 않게 해줄 텐데 그땐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 아내가 이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도 어린 시절부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배고프고 힘들 때 주위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갚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말만 들어도 따뜻해지는 기분이네. 그래서 그 꿈을 지금 이루고 싶어? 우리 같이 가게 하나 차려보는 거 어때?
사실 지금 직장은 20대 초반부터 다녔던 곳이라서 모아놓은 돈도 좀 있는 데다가 퇴직금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이젠 직장 생활에서 좀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 싶어. 물론 난 당신 의견도 존중할 거야. 당신이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나 혼자서 천천히 준비해 볼게. 아니야. 당신 의견 동의해. 당신이 한다면 난 군말 없이 따라갈게. 나도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어서 부족하면 보태줄 수도 있고. 아내의 말을 들으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다는 게 감동이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직장 문제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와 아내는 각자 고민 없이 사직서를 냈고 다음 후임에게 인수인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한 다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그만둔 저희는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으로 무작정 가게를 알아보러 발품을 팔았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고르고 고르다 제일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역 근처에 작은 국밥집 하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맛있는 국밥을 만들기 위해 많은 연구와 자문을 구하러 다녔고 저 또한 그런 아내를 도우며 점점 성장하는 아이들을 돌봐야 했죠. 확실히 애를 키우면서 자영업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근데 뭔가 재밌고 또 보람차기도 해. 여보, 우리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공을 안 하고 배겨? 우린 분명 잘 될 거야. 모든 걸 다 걸었잖아. 몸도 마음도 그리고 돈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픈 준비 열심히 하자. 나도 최선을 다해 도울게. 혼자였다면 분명 무리가 있었겠지만 저희는 둘이었기에 힘들고 지치는 과정도 함께 응원을 해가며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저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가게를 열었고 저희 가게엔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 혼자 식사를 하러 오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셨고 국밥을 안주 삼아 소주를 한 잔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죠. 사장님, 진작에 문 좀 열지 그랬어. 오랜만에 국밥다운 국밥 좀 먹어보네 그려. 국밥 한 그릇 먹는데 벌써 소주를 몇 병이나 까는지 몰라. 내가 여태까지 맛있다고 하는 국밥집들 싹 다 돌아다녀 봤지만 여기만큼 맛있는 국밥은 처음 먹어보네.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 오시는 손님들마다 제각각 맛있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국밥 한 그릇에 소주만 서너 병을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녁 시간만 되면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고 덕분에 저희도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죠.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가 이어지던 어느 날 마감 시간이 다 된 시각쯤 가게 안으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행색이 초라한 노숙자였어요. 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몰골로 들어와서 말씀드리기가 좀 못하지만 혹시 국밥 한 그릇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며칠째 밥을 못 먹어서 배도 고프고 너무 어지럽고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국물이라도 좋으니 한 그릇만 주실 수 있을까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드러나는 페인볼, 그리고 잔뜩 떡진 머리에 군데군데 찢어진 채 더러워진 옷차림. 저희 부부는 그런 그를 보며 마감 시간이었지만 가게 한켠에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서 앉으세요. 제가 금방 따뜻한 국밥 하나 내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담아 그 노숙자에게 따뜻한 순대국밥 한 그릇과 서비스로 수육 한 접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음식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기 무섭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노숙자를 보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천천히 드세요. 아무도 안 뺏어 먹으니까 급하게 드시다가 체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밥을 먹어서 그만.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사장님. 그는 들어온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국밥 한 그릇과 수육 한 접시를 완벽하게 비워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그 노숙자는 저희를 향해 연신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해주었어요. 덕분에 따뜻한 음식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도 돈도 제대로 못 내고 그냥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맛있게 잘 먹었다니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도 들러요. 그땐 더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허리 숙여 인사하는 그를 문 밖까지 배웅하며 보내주었습니다. 노숙자를 보낸 아내는 안쓰러운 표정, 그리고 한편으론 뿌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거 봐. 설거지할 거리도 없겠다. 완전 깔끔하게 싹싹 비우셨어. 뭔가 계속 길에서 굶었을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또 우리 음식이 그만큼 맛있었나 보다 싶어서 기분이 좋기도 해. 진짜로 다음에 또 와줬으면 좋겠다. 그 노숙자가 들렸다가 간 이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어려운 분들이 저희 가게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 주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찾아와 주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아드리며 국밥 한 그릇을 선뜻 내어드리곤 했죠. 저희 가게로 찾아와 주시는 단골 손님들은 저희의 모습을 보고 타박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밥 한 그릇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도 안 받고 국밥을 팔면 남는 게 없어서 어떡하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법을 몰라서야 원. 저런 사람들 들어오면 소금 뿌리면서 에이 재수없다 하고 내쫓아버리는 게 상책이라고. 계속 잘해주면 그게 버릇이 된다니까. 사장님 착하고 성격 좋은 거 다 알지. 그런데 남들한테 막 퍼주기만 하면 나중엔 잘 되던 것도 망해요. 쪽박 자기 딱 좋대도.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식당 손님들 중에 95%가 일반 손님들이고 5% 정도만 노숙자분들이세요. 일반 손님들이 월등히 많아서 식당 운영하는 데는 아직은 지장이 없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요즘에도 이런 천사 같은 양반들이 있나. 대단합니다. 대단해. 저희는 저희를 위해 진심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에게 충고해 주시는 건 꼭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겠다고. 그치만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장사를 시작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니 단골 손님들도 두 손 두 발을 다 드시더군요. 저희 가게를 찾아오는 노숙자들 중에선 특히나 마음이 가고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가게에 종종 들르곤 했어요. 어느 날은 어디서 구걸을 했는지 소주 한 병에 국밥 한 그릇을 먹곤 꼬깃꼬깃한 지폐를 내고 가는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미안한 표정으로 와서는 돈을 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는 날도 있었죠. 저 사장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돈이 없어서 다음에 올 땐 꼭 돈 가지고 올게요. 아이 무슨 돈을 받아요. 됐어요 됐어. 돈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배고플 때마다 들러요. 부담 갖지 말고요. 아저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가게 단골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와요. 알겠죠? 사실 그가 오면 돈과는 관계없이 무료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물론 국밥 한 그릇으로 추위나 고단함을 견뎌낼 수는 없겠지만 저희의 국밥을 먹고 고된 길 생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행복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하늘이 어두컴컴해졌을 때쯤 어김없이 그가 가게 문을 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여태까지 보던 모습과는 다르게 조금 더 힘이 없고 처져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순대국밥 하나랑 소주 한 병 주세요. 오늘은 꼭 돈 내고 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맛있게 해줄게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물어보지 않고 말없이 따끈한 순대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그의 앞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가게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울음의 주인공은 바로 그 노숙자 아저씨였습니다. 아예 고개를 푹 숙이고 서럽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기에 저는 급히 다가가 물었죠. 아니,
밥을 먹다 말고 왜 울어요? 오늘따라 영 힘이 없다 싶었는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따라 이 순댓국을 먹으니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요. 어머니가 순댓국을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순댓국밥집을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순댓국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먹을 정도로 솜씨가 좋으셨는데 노숙자 차림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어머니가 해준 순댓국을 떠올리며 우는 꼴이 참 제가 봐도 웃기네요. 오늘따라 돌아가신 어머니가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마음이 힘들고 지치는 날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모님이라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마침 손님도 안 올 시간이니 제가 이야기 전부 다 들어드릴게요. 제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울던 그는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역 근처를 지나가면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던지며 지폐를 줄 테니 다리 밑으로 기어가 보라는 질이 나쁜 학생들도 있었고 어떤 아이 엄만 역 쪽에 앉아있는 그를 힐끗 쳐다보며 아이를 향해 나중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 거지 아저씨처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듣는 저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 당사자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싶었습니다. 저에게 하는 그 행동들 그리고 그 말들을 들으니 제 자신이 아주 한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한강물에 확 뛰어들어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오늘따라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장님도 이렇게 지내는 제가 많이 한심스러우시죠? 아니요, 전혀요. 되려 난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한심해 보이는데요. 아저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잘 살다가도 갑자기 폭삭 망해버리기도 하고 길바닥에서 구걸을 하다가 우연히 준 로또 용지가 1등 당첨이 되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어버리는 게 사람 인생인데 분명 아저씨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언제라도 그 업보를 돌려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과연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그가 계산을 하려고 돈을 꺼내려고 할 때 저는 한사코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만류했죠. 아니 사장님, 돈을 준다고 해도 이렇게 마다하시면 어떡합니까? 오늘은 꿀꿀한 날이잖아요. 날도 추운데 밖에 나가서 따뜻한 음료라도 한 잔 드세요. 오늘 밥이랑 소주는 제가 산 겁니다. 물론 아저씨가 얻어먹은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사드리고 싶어서 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 후를 털어버리시고 기운 차리세요. 아셨죠? 그렇게 돈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고 나니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날 이후부턴 그와 조금 더 가까워져 아내는 그를 향해 아저씨라고 불렀고 저는 형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조금은 낯간지럽긴 했지만 그래도 형님이라고 부르다 보니 어느새 입에 익숙하게 달라붙었고 형님이란 호칭을 낯설어하던 그분도 천천히 저에게 말을 편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살면서 힘든 순간이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의 평화로움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자영업자들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암흑의 시기,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갈 것 같았던 그 시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긴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기만 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규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 사람들은 다들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고 시기에 맞춰 배달도 시작하게 되었지만 하루에 들어오는 주문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국밥 특성상 국물이 식으면 맛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홀 손님은 물론이고 배달 손님까지 줄어버리게 되자 가게 매출은 평소의 3분의 1 정도로 반토막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가게들은 불경기에 하나 둘씩 임대라는 스티커가 붙고 있었고 저희 부부만 가게 문을 닫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버티다 결국 문을 닫게 된 옆집의 떡볶이집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에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나도 결국엔 못 버티고 가네. 가게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장사가 돼야 월세 주든지 말든지 하지. 에휴, 더 이상은 못 해먹겠어. 직장인들로 학생들로 붐비던 거리는 어느덧 한산해졌고 겨우 악을 쓰고 버티던 저희 부부는 결국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버린 탓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정성 들여 차린 가게가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되자 아내도 저도 심적으로 몹시 힘들어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내 맘 같지가 않네.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여보. 우리 그래도 나름 열심히 일했는데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치? 우리 가게에서 거의 매일같이 국밥에 소주 드시던 할아버진 괜찮으시려나? 맞아. 처음 가게 운영하는 것 치곤 되게 열심히 했지 우리. 이렇게 떠나려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네. 우리도 이제야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괜찮아. 우리 이것도 경험이겠거니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 알겠지? 그래. 우리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한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자. 애써 눈물을 감추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래도 속상하고 슬픈 건 감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식당을 운영한 지 7년 만에 폐업을 결정한 그날, 결국 저와 아내는 몇 시간 동안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처음 시도한 자영업, 가끔 진상을 부리던 손님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의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말씀을 주셨던 손님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좋은 기억만 남긴 채 문을 닫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차근차근 가게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폐업을 준비하고 드디어 마지막 영업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영업을 준비하는 동안 저희 가게에 자주 들러주었던 노숙자 형님은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단 한 번도 오시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이제 마음 놓고 이야기를 터놓을 것도 밥을 편하게 먹을 것도 없을 텐데 하며 마지막 영업일인 오늘만큼은 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한동안 안 오셨으니 오늘만큼은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 있는 재료 없는 재료 다 털어서 진수성찬을 차려드릴 자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오늘 아니면 이제 얼굴 볼 일 없을 거 아니야. 마지막 인사라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감 시간에 맞춰 노숙자 형님은 가게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에도 형님을 보면 반가웠지만 그날만큼은 2배 정도로 더 반갑게 느껴졌어요. 형님은 늘 그랬듯 국밥 한 그릇만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폐업 전 마지막 손님이니만큼 아내와 저는 모든 재료를 아낌없이 퍼부어 최고로 맛있는 국밥과 순대, 수육을 내어드렸어요. 그러자 형님은 몹시 당황스러운 눈치셨습니다. 아니, 요새 장사도 잘 안 될 텐데 이렇게 막 퍼줘도 괜찮아? 괜찮아요, 형님.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 장사거든요. 형님이 저희 가게 마지막 손님이세요. 형님, 오늘은 저랑 같이 소주 한잔 하실까요? 그동안 맨날 혼자서만 드셨잖아요. 제가 옆에서 술친구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사란 이야기를 듣자 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 형님 앞에 자리를 잡고 앞에 놓인 소주 한 병을 까서 형님께 술을 따라드렸습니다. 그동안 가게라면서 진상 손님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일, 손님들이 가게 음식을 먹으며 맛있다고 이야기해주면 행복해했던 일, 그리고 그동안 형님을 단골로 두게 되어 좋았다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죠. 술이 들어가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 이야기가 절로 술술 나오더라고요. 형님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듣기만 하시다 이내 말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길바닥에서 고생하면서 지내는지, 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노숙하고 다니고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사실 궁금하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말하지 못할 사연이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하지 않는데 물어보는 것도 실례잖아요. 사실 나도 원래는 가족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야. 네? 가족이 있으셨다고요? 형님은 그동안 저희에게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허름한 차림으로 길거리에서 하루를 겨우 살아가고 있는 형님이 수십억 자산가인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저희는 정말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 생각했죠.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머니 몰래 바람을 펴서 헌신짝 버리듯 가족을 버렸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등을 돌릴 수가 있는지. 세상 물정 다 아는 나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나한텐 지켜야 할 어머니가 있었어. 아버지 외도와 배신 때문에 일상이 무너져 버린 어머니를 난 지켜야 했었네. 그래도 어머닌 형님이 계셔서 버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 누구 하나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요. 원래 나한텐 형이 한 명 있었어. 정말 듬직한 우리 집안의 장남이었지. 어머니 모든 것들을 형한테 의지하곤 했는데 내가 20살이 되던 해 형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부터 그제서야 나한테 의지를 하시더라고.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상간녀를 선택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돈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 난 그때부터 아버지를 죽었다 생각했으니까 그만큼 원망이 컸던 거였지. 그렇게 하고 연락을 끊은 지가 벌써 18년이 되었다네. 시간 참 빠르지? 형님은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와 아예 의절을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순간이 와도 절대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생각 하나로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뭇 진지한 표정을 하고 듣고 있으니 형님께서는 살짝 웃어 보이시더니 말을 이어나가셨죠. 그렇게 어머닌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우리 먹고 살기 위해 장사 시작했어.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했었지. 어머니께서 순대국밥집을 하셨었다고. 어머님 그때부터 순대국밥집을 운영하셨고 나도 그 이후에 어머님이 사업 자금을 대주셔가지고 사업을 냈었네. 의류사업 말이야. 아, 그러셨구나. 어머님 순대국밥집은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됐고 그 무렵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지. 결혼하고 나서 매일같이 다짐했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절대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비록 아버지와 인연은 끊었지만 어머니의 식당도 장사도 잘 되었고 또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 가정까지 꾸렸으니 이제 나한테 더 이상의 불행은 없겠구나 싶었지.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순대국밥집이 문을 닫아버렸어. 장사라는 건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더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 되던 곳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걸 숱하게 봐왔으니까. 우리도 그런 케이스였어. 장사가 잘 되다가 나중엔 임대료를 낼 만큼의 수입도 나오지 않아서 결국엔 문을 닫아버린 그런 케이스. 알고 보니 맞은편에 맛있는 국밥 체인점이 들어섰더라고. 한 3개월쯤 말이야. 에휴,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런데 몇 년 후 설상가상 내가 하는 사업마저 의류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네.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했어. 어머님이 보태주신 사업자금은 아버지란 인간하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받은 소중한 돈이었거든. 근데 그걸 몇 년 만에 홀라당 날려버렸으니 그때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원. 집안 전체가 어려워지니 아내 말없이 나한테 이혼서를 내밀더군. 자기는 곱게 자란 사람이어서 절대 힘든 꼴을 못 보고 산다고. 차라리 갈라서자고 말이야. 세상에 무슨 그런 여자가 다 있어요. 어쩌겠는가. 내가 못나서 벌어진 일인데 우리에겐 아이도 없어서 이혼도 아주 쉽더구만.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머니와 단둘이 힘들게 살아갔는데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어.
가끔 선망 증상도 오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잠시 좋아지시긴 했지만 어머님은 결국 병을 얻고 마셨네. 난 아직도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내게 했던 말이 지워지지가 않아. 뭐라고 하셨는데요? 상내야, 우리 작은 아들 상내. 이 엄마 없어도 꿋꿋이 살아가. 엄마가 아무 힘이 돼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엄만 이젠 좀 쉬고 싶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우리 큰아들 상호 만나러 갈 테니 상내가 정 힘들면 아버지 찾아가도록 해라. 아무리 못났어도 네 아버지지 않니? 우리 작은 아들은 엄마처럼은 안 살았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우리 아들. 어머닌 혼자서 힘들게 지낼 내가 걱정됐는지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하더군. 하지만 난 가지 않았어.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고 생각했으니까. 저희는 연이은 형님의 불행한 이야기에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성인이 되어 부모님의 이혼을 지켜보고 전 재산을 털어놓은 사업이 망하고 설상가상으로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화병으로 쓰러지시게 되다니 상상만 해도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형님은 그때부터 이 세상과 단절을 하기 위해 노숙의 길을 걷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걸 버리고 길바닥을 돌아다니며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됐지. 술이 들어가니 별소리를 다 하네 내가. 나 혼자 너무 주저거렸지? 미안해. 내가 동생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말을 하는 건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든 이렇게 살고 있으니 힘을 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네. 자넨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지 않은가? 무슨 말인지 알았지? 네 형님, 감사합니다. 저라면 절대 제정신으로 살아있을 수도 없었을 거고 완전히 미쳐버렸을 거예요. 이야기만 들어도 이 정도인데 형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손을 꼭 잡고 그날 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고 나니 벌써 시간이 12시를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형님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형님을 문 밖까지 배웅해드리며 형님의 손에 하얀 봉투 한 장을 안겨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 가게 금고안에 들어있었던 마지막 25만 원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우리 국밥집이 닫으면 밥은 굶고 다니시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더군요. 형님은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돈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며 저희에게 돈을 돌려주시려고 하셨죠.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식당 망해서 폐업한 주제에 무슨 일이 큰 돈을 줘? 난 이 돈 못 받아. 도로 가지고 가게. 아니에요 형님. 꼭 받으세요. 그래야 저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약소한 돈이지만 형님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인연이라면 살면서 다시 한 번은 꼭 만나겠죠. 잘 지내세요 형님. 아프지 마시고요. 그럼 저기 가기 전에 명함 한 장 받을 수 있을까? 명함이요? 드릴 수 있긴 한데 이젠 쓸모도 없어질 명함을 왜? 그냥 줄 수 있으면 한 장만 줘봐. 내가 가지고 있고 싶어서 그래. 형님께서 계속해서 제 명함을 한 장만 달라고 하시길래 저는 지갑 속에 넣어둔 명함 한 장을 건네드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무심코 건넨 그 명함 한 장이 제 인생, 아니 저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형님을 마지막 손님으로 받은 다음 날 저희는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이 사라졌기에 저희는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해야 했어요. 현실적으로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저는 낮에는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아내도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말엔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가끔은 너무 피곤해 호피를 쏟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 정신줄을 단단히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전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희망도 욕심이었던 걸까요? 얼마 후 아내에게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시간 내서 건강검진 다녀왔는데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네. 뭐? 조직검사라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가슴 쪽에 멍울이 만져져서 난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 그냥 피곤해서 생긴 건가 보다 했는데 그게 종양일 수 있다고. 검사상에서도 이상 소견이 보여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 괜찮아. 뭐 별거 아니겠지 뭐.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건강검진 좀 미루지 말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병원에 입원한 적 봤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별 이상 없을 거니까. 하지만 별 이상 없을 거라는 말과는 달리 아내의 조직검사 결과는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현재 아내의 상태는 유방암 2기였고 종양의 크기가 제법 큰 상태였기 때문에 무작정 수술로 제거하기보단 항암 치료를 먼저 진행하며 종양의 크기를 줄인 뒤 상태를 보고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은 아들대로 힘들어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아프게 되니 정말 제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용기만 있다면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죠. 아내는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저는 속상한 와중에도 병원비를 벌어야 했기에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던 어느 날 오후 낯선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정민환 씨 휴대폰 번호 맞습니까? 네, 맞는데 누구시죠? 맞구나. 다행히도 번호 안 바꾸었네. 나야 나. 누군지 모르겠어? 늘상 보던 얼굴 이제 안 본다고 목소리까지 잊어먹은 거야? 혹시 상래 형님이세요? 맞아. 나야 나. 국밥집에서 맨날 국밥 얻어먹던 그 노숙자 형님일세. 네 형님. 오랜만에 목소리 듣네요.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거참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져서야 원. 자기가 준 명함도 기억을 못하면 어쩌자는 건가? 내가 마지막 날 명함 달라고 했잖아. 거기 있는 번호로 연락했지. 자네 오늘 시간 괜찮으면 오랜만에 얼굴 보고 소주나 한잔 하세.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뒤 2년 만에 듣는 형님의 목소리가 반가웠지만 반가움에 소주를 한잔하기엔 제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고작 2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지갑 속 들어있는 돈을 보고 한숨을 한번 쉰 다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형님, 제가 오랜만에 술 한 잔을 사고 싶은데 수중에 가진 돈이 얼마 없네요. 그냥 저희 국밥에 간단하게 소주 한 병이나 하시죠? 괜찮으실까요? 좋아. 그럼 문자로 집 주소 하나만 남겨주게. 내가 그리로 데리러 갈 테니까. 문자 보내주면 오후 6시쯤 내가 집 앞으로 데리러 가겠네. 그렇게 전화가 끊겼고 저는 형님께 문자로 집 주소를 남겨드렸어요. 그런데 문자를 보내놓고 나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형님은 그 당시 노숙자셨고 휴대폰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한 거지 싶었죠. 사소했던 궁금증은 저녁 6시가 되어 집 앞으로 삐까번쩍한 외제차를 끌고 절 데리러 오신 형님을 보고 저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당시 형님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떡진 더벅머린 아주 단정하게 빗어 올린 가르마 머리, 바람이 불면 죄다 해져서 날아갈 것만 같던 옷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제가 바보같이 입을 벌리고 멍하니 있으니 형님께서 너무 반갑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동생, 너무 보고 싶었네. 그동안 잘 지냈지? 우선 자세한 얘긴 자리 잡고 하세나. 형님,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저희는 국밥집에 도착했고 소주를 한 잔씩 곁들이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형님에게도 인생이 뒤바뀔 만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망했던 내 아버지란 사람이 있지 않나?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몇 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셨네. 아버지가 죽기 전
사람을 써서 날 한동안 찾으셨더라고. 그 사람들 말로는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받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꼭 같이 가자고 하더군. 그래서 갔네. 그래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원망하고 많이 미웠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았네. 그래서 아버님을 만나셨어요? 만났지. 아버지 모습은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어. 20년 만에 본 아버지의 모습은 늙고 병든 모습 그뿐이었네. 아버지 앞에 갔더니 날 보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하더라고. 당신이 잘못했다. 내가 가족을 버렸다. 그래서 벌을 받았다. 등등 가슴을 치며 우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후회할 짓을 왜 했냐고 하니 눈물만 흘리며 그 상간이하고는 3년 전에 헤어졌다 하더라고. 상간이하고 살아보니 많은 일을 겪으셨나 봐. 진짜 가족이 최고라는 걸 그때 느끼셨나 보지. 하지만 어쩌겠나. 이미 어머니 세상을 떠나고 난 아버지를 버렸는걸. 그때부터 아버진 날 전국 방방 곳곳을 찾아다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했어. 형님이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냥 나도 눈물이 나더구만. 왜 후회할 짓을 했냐고, 왜 우릴 버렸냐고 울분을 토했지. 아버진 결국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용서를 비셨다네. 꼭 죽으면 어머니 앞에서 죄값을 치르겠다면서 말이야. 그날부터 난 아버지를 지켜드렸네. 힘없고 병든 아버지를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아버진 얼마 후 내 손을 잡고 눈을 감으셨네. 형님은 그 말을 하시고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결국은 형님은 아버지를 용서하셨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니와 형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장례도 치러주지 않았을 텐데 같이 있는 한 달 동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납골당에 계시는 형님 어머니에게로 가 무릎을 꿇으시고 펑펑 우셨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형님은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형님 아버님은 평생 모으셨던 재산을 형님에게 상속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남아있던 가족이 형님뿐이었으니까요. 형님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걸 겪으셨네요.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그럼 장례식장에도 찾아갔을 텐데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네, 고마워. 그건 그렇고 애들하고 그 여사장님은 어떻게 잘 지내시는가? 아내는 지금 좀 아파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유방암 2기라고 해서요. 형님은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수술아치게 놀라더니 소주를 먹던 잔을 내려놓으시고 병원 이름을 당장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아내의 근황도 궁금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다며 이렇게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아내한테 가 있으라며 형님은 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6시쯤 형님께선 음료 세트를 사들고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내도 형님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저씨, 어머, 이게 웬일이야. 몰라볼 뻔했어요. 세상에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내가 알던 그 아저씨가 아닌 것 같아요. 잘된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아요, 정말. 아이고, 사람이 아주 반쪽이 됐네. 반쪽이 됐어.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밖에서 서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야 하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게 뭐야. 속상하게. 오랜만에 재회에 서로 반가운 마음 반, 속상한 마음 반으로 한참 눈물을 터뜨리며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잠에 들자 형님께서 조용히 절 바깥으로 불러내셨어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벌이가 변변찮은 상황이라면 우리 건물에서 예전에 하던 국밥집 그대로 할 생각이 없는가? 안 그래도 1층에 공실이 하나 있거든. 임대 문의를 써놓긴 했는데 사람들이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사실 계속 마음속으로 은혜를 갚아야지 하고 있었어. 차갑고 각박했던 길 생활에서 나한테 온기를 나눠줬던 건 너희 부부가 유일했거든.
매 순간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너희 가게에서 국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웃고 나니까 그 생각들이 싹 사라지더라고. 너희 부부가 날 살게 해줬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온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으니까 이젠 내가 받은 것들을 돌려줄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네가 들어만 오겠다고 하면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 임대료도 안 받고 열심히 지원해줄게. 자네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말이야. 이왕이면 나한테도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동생. 제가 형님한테 해드린 거 그때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내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형님은 저한테 너무 큰 걸 주시는 게 아닌가 해서요. 사람 목숨 하나 살리고 사랑을 전해준 것보다 큰 게 어디 있나. 너희 부부가 나한테 준 거에 비하면 이건 그저 세 발의 피 수준인걸. 그때 나한테 먼저 손 내밀어 주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어. 국밥 한 그릇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그리고 자네가 마지막에 봉투에 준 25만 원. 난 그걸 받고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모르네. 가게 망하면서까지 노숙자였던 날 도와준 게 자네였지 않나. 난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 그날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던 병실 복도에서 형님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는 형님의 제안을 저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아내가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셨죠. 다행히도 아내는 항암 치료에 차도가 있어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무사히 수술까지 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후 저희는 형님의 건물 1층 빈 곳에다가 국밥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처음엔 살짝 손님이 많이 올까 걱정을 했는데 형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줘서 맛집으로 입소문을 탄 덕분에 지금은 일정한 수입도 생겼고 단골 손님도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님에게 달달이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내면서 행복하게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 하나 없는 전 형님과 호영호재하면서 의형제 같은 사이로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아내가 수술한 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앞으로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으면 몇 년 후 완치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에 정기검진을 받으며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가끔 제가 옆에서 운동을 하라는 잔소리도 하고 말이죠. 저희 집 새 아이들도 이젠 어느 정도 다 커서 철이 들었고 그 흔한 사춘기 하나 없이 예쁘고 바르게 성장해주고 있어요. 형님에겐 살갑게 삼촌, 삼촌 하면서 안기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무심코 내밀었던 손길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 희망이 불행했던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적이 되어 찾아와 주었다는 것이 사연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믿기지가 않네요. 사실은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나의 사소한 배려 하나가 다른 사람에겐 인생을 바꾸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일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그리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에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 사연을 보시는 모두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기만을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